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5일 최병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1차 혁신준비위원회 전체 회의 및 총선 평가 회의라는 것을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국민의당 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에서 단 3석,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구 후보를 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과연 당선시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죠.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도 큰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세석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그렇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생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총선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가 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수시로 변하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느낌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아마 총선 때 거의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3석은 얻었죠. 근데 하여튼 굉장히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이제 재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미 정치판에서 독립적인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총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본인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었기 때문에 제가 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재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정치적 연대 이런 걸 가능해서 부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독립 변수가 아닐 뿐이다. 그러면 종속 변수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변수는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걸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권에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총선 평가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권은 미래통합당도 있고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죠. 민생당 의석을 하나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야권이라고 하기 어렵고 여권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로 미래통합당에 대한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고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총선 평가회를 통해서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아니, 이 합동 총선 평가회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 다른 야당과 정책연대 또는 공동교섭단체 이런 거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냐? 왜 그러냐면 3석이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미래한국당과 만약에 합당을 한다든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미래한국당이 독립적인 제3교섭단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아직 통합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치열하게 혁신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혁신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혁신 경쟁이라는 것은 합당이나 공동교섭단체 여기까지는 일단은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면서 총선 이전부터 보수와 진보가 1대1 구도로 가면 보수가 백전백패한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또 그렇게 백전백패할 게 뻔한 길을 가겠는가? 이게 이제 통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자가 해석을 했던데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이 통합으로 가자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저도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석하는 안철수 대표의 미래통합당과의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총선 평가회 이거는 무엇이겠는가? 저는 첫 번째 제가 제목을
방탈출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방탈출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방에 그 출구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 막아놓고 방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 이 방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것을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정해서 어디가 출구냐, 과연 뭐 책꽂이를 이렇게 열면 되느냐, 아니면 어디 문을 어떻게 열면 되느냐, 아니면 문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뭐 이런 걸 알아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방탈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바로 그런 방탈출 제안이다. 지금 본인한테 주어진 정치적 자산 거의 없습니다. 원내의석 3석밖에 없죠. 지역구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건 옛날이죠. 자,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놓여진 정치적 자산은 뭐가 있느냐? 원내의석 3석에다가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그 일정한 지분, 저는 이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분이 4년 전에 총선 또는 3년 전에 대선에서 밝혔던 그 20% 넘는 지분, 그거는 지금 뭐 형편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지만, 그리고 지금 갤럽이나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뭐 대략 한 5% 미만입니다. 많이 나올 때가 5% 이상.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 봉사활동을 하고서 안철수 대표 의사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그 가운 입은 모습,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또 강렬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 유권자들 머릿속에 잔상이 있다. 그 잔상이 저는 5% 미만일 것이다. 그러나 이 5% 미만도 때로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굳이 그렇게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합동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겠다.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계산법,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계산법의 수준에 대해서도 제가 뭐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이 방탈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이 정말 사면초가죠.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미래통합당과의 합동 총선 평가에 이걸 제안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총선 평가회를 뭐 미래통합당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1차적으로 만약에 안 받았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죠. 안 받았으면 이른바 야권 통합으로 가는 먼 길, 거기에 첫 포석을 한 것이다. 그 포석을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3석밖에 못 얻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정치 그만 접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래통합당과 뭐 총선 합동평가회를 하자? 정치 접을 생각이 별로 없네 하는 인상을 저는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이 많건 적건 간에 인상을 주었다. 여기에서 성공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확실히 야권이다 하는 커밍아웃을 한 셈이다. 사실은 지난 4.15 총선 당시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는 느낌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을 뭐 지지하거나 무슨 공동 유세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무너졌나? 이런 느낌을 그때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결국 4.15 총선에서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을 때는 정치를 포기하거나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저도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안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2022년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유권자들한테 저는 밝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총선 합동평가회를 안 받을 때를 얘기고, 만약에 이제 5월 8일 날 새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이 합동 총선 평가회를 미래통합당이 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합동 총선 평가회가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세석, 거기다 안철수 대표 원외인 안철수 대표 포함해서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할 것이냐. 아마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뭐 합당 얘기가 안 나올까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고 혁신 얘기 또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어떤 정치적 어젠다의 구체성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아마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혁신 얘기만 할 겁니다. 혁신 경쟁을 하고, 자, 보수가 패배한 이유가 이거다.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라는 데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는 순간 보수는 적어도 5%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뭐 미래통합당 계열, 민주당 계열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요, 이 논평을 할 때. 어찌됐든 간에 안 대표가 지금 뭐 보수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력이 실패한 데 대해서 안 대표는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도 보수라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후진성, 그건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취적이지 못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그 어떤 젊은 층에 대해서 어필하지 못하는 당내의 여러 가지 구조, 영남 중심적인 사고방식, 뭐 아마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지적할 경우에 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간의 시각 차이가 저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왜 졌는가에 대한 평가, 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회성을 가질 수도 있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 대표로서는 미래통합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공감대의 폭을 넓혔다 하는 점에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통합당 지금 뭐 제 코가 석자니까 이 문제 가지고서 뭐 협의해볼 지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일 새 원내대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새 원내대표는 아마 그 84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에 3분의 2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 대략 뭐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되지 않을까, 5선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호영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찬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와 별개로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뭐 총선 합동 평가 같은 거,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의 김종인, 이제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좀 폄하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김종인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선다면 그 비대위원장이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저는 출발이 돼서 이것의 결말은 2022년 대선 때의 후보 단일화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첫 발을 띄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해서 2022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손을 내밀 때 얼른 그 손을 덥석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2년 한나라당을 취재할 당시에 한나라당 사람들과 정몽준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몽준 대표를 무조건 일단 만나서 끌어안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뭐 그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몽준 대표는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의 대선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정몽준 대표와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싱크로율이 적어도 60%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덥석 안철수 전 대표의 손을 일단 잡고 본다, 그것이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